서울 10월의 비는 This is a 얇은 difficult 칼날처럼 situation for 비스듬히 us. 쏟아져 한남동 가로등 불빛을 난도질하고 This is a 있었다. difficult situation for 한지우는 us. 그곳에 서 있었다. 높이 3m의 철문 This 위에 is a 새겨진 difficult 모란 situation 문양 for us. 강시 가문이 3대에 걸쳐 써온 상징 앞에서 This is a difficult 싸구려 situation 하이 for us. 힐은 이미 물에 젖어 뼛속까지 얼었지만 This is a 그녀는 difficult 코트 주머니 situation 속 두 for us.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를 꽉 쥐고 있었다. This is 비에 a 번진 difficult 마스카라가 situation for us.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눈빛만큼은 This 단 is a 한 점도 difficult 흔들리지 situation for 않았다. us. 저택안강연회 회장은 와인빛 This is a 이탈리아산 difficult 가죽 situation 소파에 for 앉아 us. 있었다. 손에는 정확히 92도로 This is a 우린 difficult 얼그레이 한 situation 잔, for us. 진보라색 비단 도포에 은사로 수놓은 고름이 목까지 올라와 세월의 흔적을 가렸지만 드러난 두 눈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앞에는 15명의 임원이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주주총회는 방금 끝났고 회장은 가벼운 한마디로 마무리했다. 국내 화장품 매출이 0.3%만 더 떨어지면 스스로 사표 쓰세요. 아무도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0년 전에도 누군가 시험에 봤다가 재벌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초인종이 울린 건 정확히 스무 만시 17분. 강씨 가문의 40년째 몸담은 집사 박옥분 씨가 슬쩍 주인을 살폈다. 강연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그 한 번이면 충분했다. 호두나무 문이 열렸다. 한지윤이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다. 그녀는 인사도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그저 젖은 구두를 조심스레 벗어 100만 원짜리 페르시아 융단 위에 가지런히 놓을 뿐이었다. 남의 집 바닥이라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비에 쉰 데다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강태준 씨 아이를 임신한 지 8주 됐습니다. 침묵이 14초간 이어졌다. 박옥분 씨는 40년 습관대로 머릿속으로 초를 세고 있었다. 강연희 씨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공포 속에 살아온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그리고 잔이 떨어졌다. 뜨거운 차가 고색창연한 융단 위에 붉은 모란 모양으로 번졌다. 나가세요. 강연희의 목소리는 방 온도가 25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15 임원은 말없이 물러났다.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셋만 남았다. 연희회장 31살, 유치원 교사, 그리고 문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박옥분 씨. 다시 말해, 보세요. 강연희가 천천히 일어섰다. 10cm 굽의 전통화가 쫀쫀한 대리석 바닥을 정확한 박자로 두드렸다. 내 아들 아이를 가진 거라고, 네. 지우는 코트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 봉투를 꺼내 차탁 위에 올렸다. 손가락 3개만한 흑백 사진 아직 형체도 없는 하얀 점이 뛰고 있었다. 증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알려드리러 왔어요. 강연희는 사진을 보지 않았다. 지은의 눈동자만 똑바로 바라봤다. 살갗을 한 겹씩 벗겨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다. 20초, 30초, 그리고 웃었다. 눈꼬리는 올라가지 않은 아름답고 무서운 얼음 조각 같은 미소였다. 아가씨. 목소리는 동화라도 들려주듯 부드러웠다. 강씨 가문은 72년 동안 전쟁도 IMF도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어요. 외손주 하나쯤이 우리를 흠집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이 장면을 수백 번 상상했다. 모욕당할 각오, 쫓겨날 각오, 심지어 고소당할 각오까지 했다. 그런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강씨 가문에 흠집이 나지 않는 건 관심 없어요. 제 아이만 강씨 가문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옥분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이 반보 뒤로 물러서는 걸 봤다. 아주 작은 한 발짝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이 문을 넘은 그 누구와도 다르다. 강연희는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다. 등은 꼿꼿했고 어깨는 떨리지 않았지만 팔걸이를 쥔 손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오전 9시 화련 스카이 72층으로 와요. 예쁘게.
사라질 기회를 줄게요. 지우는 I 그날 밤 miss you 처음으로 so 고개를 much. 숙였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I 선포했음을 miss you 알았기 so 때문이다. much.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I 사라지진 miss you 않을 so 겁니다. much. 문이 닫혔다. 비는 여전히 I 쏟아졌지만 miss you 지우는 so 이상하게 much. 가벼웠다. 배에 손을 얹고 아직 I 형체도 miss 없는 you 생명에게 so 속삭였다. much. 엄마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 아직 멀었지만 너만큼은 절대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게 하지 않을게. 저택 안 강연희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한강에 비친 넌사인이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40년 전 바로 이런 비 오는 밤에도 그녀는 여기 서 있었다. 손도 이렇게 꽉 쥐고 있었고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두 아이와 파산 직전의 그룹을 안고 그녀는 살아남았다. 이겼다. 그런데 오늘 밤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서웠다. 그것도 자기가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박옥분 씨가 조용히 다가와 새 찻잔을 내려놓았다. 마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 눈이 도옥도련님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강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길게 마시고는 오직 자신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잿빛 하늘 아래 두 여자가 활을 당겼다. 누구도 모르지만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상대의 심장 한복판에 꽂혔다는 것을, 다만 아직 상처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은 밤새 내린 비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 거치지 않은 채 희뿌연 안개에 잠겨 있었다. 한지우는 마포의 좁은 원룸 거울 앞에 서서 옷장 속에서 가장 깔끔한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려 높게 목을 끌어올리고 연한 빨간 립스틱을 바른 뒤 낮은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야.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화려한 스카이 호텔 72층.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느껴지는 정적은 스위스식의 초침 소리마저 삼킬 듯 했다. 강연희 회장은 소나무처럼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이탈리아산 호두나무 책상 위에는 크림색 봉투 하나와 항공권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새벽 햇살이 삼중 방탄 유리를 뚫고 들어와 회장의 얼굴에 차가운 서리를 입혔다. 앉아. 인사도 덕담도 없었다. 단 한마디. 지은이 앉자마자 연예인은 봉투를 밀었다. 20억. 오늘 저녁 밴쿠버행 편도 티켓. 1년짜리 임시비자도 다 끝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돈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단하지? 지우는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눈 한번 깜빡이지 않았다. 아이를 팔지 않아요. 제 인생도 팔지 않고요. 연희가 웃었다. 메마르고 날카로운 웃음이 유리벽에 부딪혀 되튕겼다. 고집 하나는 끝내주는군. 너 자료는 내가 다 뗐다. 국제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어머니, 10살 때 집 나간 아버지 학비 벌려고 홍대 술집 서빙 뛰던 시절까지. 그런 여자가 강씨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지금까지 시도한 여자들은 다 뼈도도 못 추린 채 사라졌어.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제 과거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제가 26에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것도 아세요. 서우라는 아들 올해 5살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이미 지옥을 지나왔어요. 전쟁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연희의 눈이 처음으로 좁아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방 안에서 자신보다 높이 서 있었다. 그녀가 내부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두 남자와 샤넬 화이트 트위드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이서진이 들어왔다. 태준 오빠를 미치게 만든 여자가 언니였군요. 서진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이었다. 의부선마 말 잘 들어요. 의부선마는 진 사람을 살려둔 적이 없으니까. 지우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치게 한 적 없어요. 그냥 제 아이 아빠로 만들어줄 뿐이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연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몇 초 만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15분 만에 주가가 7% 폭락불이 번지듯 퍼졌다. 한 연애 지식 포털에 흐릿한 사진이 올라왔다. 강태준 부회장 유치원 교사와 혼외자 사실 누가 흘렸나 서진은 휴대폰을 흘깃보며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연희가 번개같이 돌아섰다. 네가 한 거냐?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언니가 안 떠나면 온 국민이 언니를 쫓아내면 되잖아요. 지우는 모든 걸 깨달았다. 문으로 향하려는 순간 연희가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불렀다. 거기서. 지윤이 돌아보자 연희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결혼하고 싶다고 좋아. 일주일 줄게. 강태준과 결혼해. 단 한 가지 조건. 본가로 들어와. 내 눈앞에서 매일매일 살아. 내가 직접 지켜볼 거야. 지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요, 그래? 내가 직접 네가 지옥이 뭔지 가르쳐 줄게. 결혼식은 닷새 만에 치러졌다. 드레스도 꽃도 하객도 없었다. 한남동 본가 거실에 20명만이 서 있었다. 연희는 오지 않았다. 대신 보낸 건 순백의 조와 디어화 한 바구니였다. 금실로 수놓인 리본에 쓰인 문구. 강씨 가문의 장례를 축하합니다. 신혼 첫날 밤 지우는 대리석으로 둘린 욕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태준이 문을 두드렸다. 목이 메어 있었다. 지윤아,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문이 열리자 지윤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웃으려 애썼다. 지켜주는 거 말고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나랑 아이들 버리지 않겠다고. 태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방 안에서 서로의 천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그들은 몰랐다. 복도 끝 문틈으로 연희가 서서 손을 꽉 쥐고 있다는 걸. 눈가에 붉은 기운이 스쳤다. 본가 생활은 느린 공포 영화 같았다. 연희는 친필로 쓴 이들에까지 규칙을 한지 위에 적어 지훈 방문에 붙였다.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3층은 출입 금지 큰 부엌에서 요리하지 마라. 내 허락 없이 손님을 들이지 마라. 이 집에서 크게 웃지 마라. 매 식사 시간마다 이서진이 초대되었다. 연희는 서진을 진짜 며느리 후보라 소개했다. 태준의 동생 민경은 입이 찢어져라 비웃었다. 언니, 그 원피스 동대문 지하상가 거지 내가 에르메스 백 하나 줄까?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지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임신 5개월 배가 제법 불렀지만 꾹꾹 눌러 참았다. 그러던 비오는 오후 태준의 두통약을 찾다가 실수로 연희의 서재문을 열었다. 살짝 열린 금고, 안 낡은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남자의 흑백 사진, 아래 송을씨. 한동민,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친아버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넘기자 잉크가 바랜 편지들이 쏟아졌다. 연희의 남편 강도공 회장이 한동민의 회사를 고의로 무너뜨렸고 아버지는 파산 후 자살했다. 연희는 원래 한동민을 사랑했으나 집안 때문에 강동욱과 정략 결혼했다. 30년 묵은 원한이 지금 지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지윤은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나다 오래된 액자를 떨어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벌컥 열리고 연희가 들어섰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다 봤구나.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아팠다. 제 아버지 때문에 저를 미워하신 거예요. 지윤의 눈물이 배 위로 떨어졌다. 연희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20년 만에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진짜 폭풍은 부산에 살던 지윤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5살 서우가 서울로 올라왔다. 현관에 서 있는 서우를 보자 연희는 내쫓으려다 멈췄다. 그 맑은 눈이 죽은 남편 젊은 시절 그리고 첫사랑 한동민과 똑같았다. 연희는 서우가 잠든 사이 머리카락 한 올을 슬쩍 뽑아 DNA 검사를 의뢰했다. 사흘 뒤 결과지. 강태준과의 친생자 확률 분무미시움 봉지 9.9%. 6년 전 태준이 무정자증 친구를 돕겠다며
정자를 기증했는데 그 받는 사람이 지윤이었다. 연희는 영정 앞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왜 저를 이렇게 놀리시는 겁니까? 그 후로 연희는 몰래 서울을 공원에서 만났다. 사탕을 사주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미라고 불렀다. 지윤이 알게 된 날 그녀는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자는 좋아하면서 며느리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연희는 고개를 돌렸다. 목이 메었다. 그 아이 너무 닮았어. 그 사람들을 폭풍은 민경이 서우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터졌다. 강씨 집안 미래 며느리의 숨겨진 아들 화령으로 주가는 하루에 18% 폭락. 연예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는 오직 이서진 양 한 명뿐이다. 그 순간 7개월 배를 내민 지은이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강씨 집안 합법적인 며느리 한지윤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연희는 석상처럼 굳었다. 그날 밤 귀가하던 지윤의 차가 트럭에 박혔다. 완벽하게 조작된 사고였다. 병원 중환자실. 태주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떤 짓을 하신 겁니까? 며느리도 손주도 죽이실 겁니까? 연희는 복도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처음 느꼈다. 지윤은 간신히 살아났지만 조산 위험이 생겼다. 혼수 상태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병실 창가에 서서 슬프게 웃는 꿈을 꿨다. 지윤아 그분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피해자였단다. 깨어났을 때 연희가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었고 손에는 따끈한 행숫국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 연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먹어. 우리 아기가 배고프면 안 되잖아.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다. 네가 우리 손주 둘 다 내 피를 이었다는 걸 안 순간부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층 금지 구역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방 안. 낡은 철제 상자 속에는 아직 터지지 않은 가장 큰 비밀이 잠겨 있었다. 한동민이 죽기 직전 보낸 유서, 그리고 25년 전 연희가 강씨 집안 때문에 버려야만 했던 태아의 초음파 사진. 만약 지윤이 그 상자를 연다면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강연희가 평생 숨겨온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서울은 본격적으로 첫 겨울에 들어섰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남동을 스치며 뼈를 내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지만 강씨 가문의 그 오래된 저택, 아는 밖의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한지윤은 서울대병원 VIP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임신 8개월 반 배는 터질 듯 팽팽했고 손등에는 링거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사흘간의 혼수 상태를 막 벗어난 터라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만 갈라진 붉은색으로 남아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강태준의 퉁퉁 부은 눈 그녀의 손을 놓지 못해 하얗게 질린 손마디였다. 다음은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양어머니 떡볶이 장사로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서울을 꼭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방 한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강연희가 앉아 있었다. 등은 여전히 소나무처럼 꼿꼿했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맞잡혀 뼘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지경이었다. 산부인과 과장이 들어왔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산모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아가 심하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극이 가해지면 조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예인은 고개만 끄덕였다. 과장이 나가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늘 신던 10cm 굽 구두 대신 회색 털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처음으로 새 갑절이나 어린 사람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 사고?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 텅 비어 있었다. 미움도 줄 만큼 용서할 힘도 남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러나 몸은 마음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진통이 몰려왔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분만실로 실려갔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쥐며 이마에 땀방울이 줄줄 흘렀다. 새벽 3시 1분 첫 울음이 터졌다. 맑고 힘찼다. 남자아이 2001이로 눈이 서울을 쏙 빼닮았다. 태주는 이름을 강민재라 지었다. 민자는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에서 따왔다. 기쁨이 차에 퍼지기도 전에 간호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뛰어들어왔다. 아기 또 있어요. 쌍둥이에요. 지금까지 초음파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분만실이 얼어붙었다. 8분 뒤 여자아이 하나가 더 나왔다. 2.2kg 작고 연약했지만 울음은 끈질겼다. 생명을 향한 마지막 저항처럼. 아기는 보옹이 속으로 들어갔다. 산소 마스크가 작은 얼굴을 덮었다. 강연에 있는 유리창 너머로 쌍둥이를 바라보다 그만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일 뒤 지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연희가 들어왔다. 손에는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자물쇠에는 이미 뜯겨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며느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됐다. 목소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전부.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뭉치, 1989년 7월 14일자 초음파 사진 한 장, 그리고 윤희라는 이름이 새겨진 아기 은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산모 이름 간견이, 임신 주수 38주, 이건 내 처사이야. 연희는 지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한동민과 가진 아이. 내 친아버지와. 그때 화련은 파산 직전이었어. 강씨 집안은 나를 강동욱 회장과 정략 결혼시켜 회사를 살렸다. 그 대가로 아이를 버리라고 했어. 나는 거부했다. 부산의 작은 산부인과로 도망쳐 혼자 나왔다. 여자아이였어. 이름을 한지윤이라 지었다. 방 안이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오직 심박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윤은 머리를 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네가 그 아이야. 연희가 손을 뻗어 지윤의 뺨을 만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내 절친에게 맡겼어. 이름을 한지윤으로 바꿔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매달 돈은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만약 한 번이라도 봤다면 다시는 놓을 수 없을 테니까. 어린 시절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양어머니가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에게서 봉투를 받던 장면. 유치원 문 앞에서 큰 책 모자를 쓰고 서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서던 여자의 어깨가 떨리던 모습. 문 앞에 서 있던 태주는 얼어붙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와 배 다른 친남매라는 사실. 민재는 자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외손자. 민서는 자신의 딸이면서 동시에 친동생.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희는 상자 맨 밑에서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1989년 그녀가 쓴 푸른 잉크 편지. 만약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온다면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너를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단다. 이 집안의 굴레 없이 네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서 사랑한다 지윤아. 연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말도 못해. 다만 내가 버린 그 세월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게 제발 곁에만 있어 다오. 지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연희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검은 머리 사이에 섞인 흰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걸렸다. 눈물이 연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진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봄 햇살처럼. 엄마라고 불러도 되고 회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너만 나를 곁에 두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나 운명은 이 집안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이서진. 사고를 배우 조종한 장본인. 그녀는 30년 전 강씨 가문 관리사를 매수해 모든 증거 사진 편지, 위조 출생신고서를 손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갈색 대형 봉투가
주요 언론사로 동시에 배달되었다. 다음 날 조간 한면 헤드라인. 화련 회장 31년 전 혼외자 출산. 현재 며느리는 친딸 온 나라가 들끓었다. 화련 주간은 연속 하한가. 네티즌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연희를 현대판 악모라 비난했고 다른 쪽은 지윤을 31년간 친엄맥에 학대당한 신데렐라라 불렀다. 연희는 인생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고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나 강연희는 오늘부로 화령그룹 덤배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내 딸 한지윤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제 가족만큼은 평온하게 놔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회견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았다. 수초간 온 나라가 숨을 죽였다가 SNS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아직 회복이 덜 된 지우는 휠체어를 타고 태준이 밀어주며 회견장에 들어왔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연하의 곁으로 걸어가 역시 무릎을 꿇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디 가지 마세요. 지우는 목이 베어 울었다. 엄마가 날 한 번 버렸잖아요. 다시는 버리지 마세요. 연예인은 딸을 꼭 안았다. 처음으로 온 회견장에 들릴 정도로 크게 외쳤다. 지윤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6개월 뒤 한남동 저택. 강연희의 진 보유 지분 전부를 한지윤 강민재 재단에 넘기고 1층에서 조용히 살았다. 매일 서우와 민재 그리고 막내 공주 민서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미라고 불렀다. 지윤과 태주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엔 진짜 봄 결혼식이었다. 현관부터 들판처럼 펼쳐진 수선화와 수국. 연희는 친손녀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 태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고맙다. 네가 네 동생을 엄마한테 데려와줘서. 마지막 장면. 저택 옥상 석양이 한강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온 가족이 나란히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연희가 속삭였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나르며 이제야 하늘에 해가 떴구나. 5년이 흘렀다.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한남동만이 조용히 변해 있었다. 강씨 저택의 3m짜리 철문은 이제 없다. 대신 하얀 나무 울타리와 담쟁인 엉쿨이 둘러쳐져 있다. 지윤이 농담처럼 말했던 일본 영화에 나오는 집 같지 않냐는 그 스타일이다. 동네 아이들은 토요일 오후마다 울타리 밖에서 기다린다. 회색 니트를 입은 할머니가 유모차 세대를 밀며 나오시기 때문이다. 서우 10살 반, 쌍둥이 민재와 민서 5살, 동네 아줌마들은 수군댄다. 저 할머니가 한때 화련의 얼음 여왕이었다고 지금은 손주들 앞에서 할미 여기 하며 해실해실 웃기만 하던데. 화령그룹은 이제 H&K 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직 어린이 장학금과 무료 유치원을 짓는 곳이다. 이사장 이름은 한지윤이지만 모두가 안다. 진짜 영호는 1층 서재에 조용히 앉아 서류에 도장만 찍는 강연희. 회장이라는 걸. 강태준은 오래전 부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성수동에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열었다. 학교와 어린이 병원만 전문으로 한다. 기자가 후회 안 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웃었다.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 아이가 동시에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서진은 살인미수와 주가조작으로 3년 복역하고 1년 전에 출소했다. 지금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 뉴저지 외곽에 작은 네일샵을 열었다는 소문만 돈다. 가끔 태준 옛날 사진을 보며 울다가 꾹 끄고 만다고. 그러나 드라마 같은 평온은 늘 얇은 껍질일 뿐이다. 가을 끝자락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오후. 하얀 울타리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카멜 코트 머리는 낮게 틀어 올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러나 그 눈빛, 민서를 안고 있던 연희가 순간 멈췄다. 아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갔다.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다. 여자가 마스크를 내렸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얼굴, 박옥분이었다.
45년간 강씨 집안을 지킨 집사, 그 운명의 기자회견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 마님, 목이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 봉투 하나. 봉투 위에는 강동욱 회장이 1995년 죽기 1년 전에 쓴 친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연예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다. 바로 열지 못하고 옥분 씨를 바라봤다. 5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옥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묻어야 했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봉투는 거실에서 열렸다. 지은 태준 레고를 쌓고 있던 새아이 앞에서. 안에는 두툼한 서류와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강동욱 회장의 두 번째 유언장. 공증은 없고 청부의 95년 비 오는 밤에 쓴 자필이었다.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다. 한동민 회사를 망하게 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질투였다. 아내가 여전히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1989년 아내가 낳은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부산 병원에서 데려와 대구 고아원에 보냈다. 이름을 바꿔 이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방 안이 얼어붙었다. 연예인은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넘어가지 않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다. 흐릿해진 글씨. 만약 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면 서진이에게 전해주오. 아버지는 단 하루도 너를 찾는 걸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죄인이다. 하지만 너에게 죄를 씌우고 싶진 않았다. USB에는 1989년 7월 17일 지훈이 태어난 지 사흘 뒤에 찍은 영상이 들어있었다. 젊은 강동욱이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속삭인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너는 이 증오의 그늘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 새 이름 새 인생을 줄게. 제발 강씨라는 이름을 지지 말고 살아다오. 영상은 그가 아기를 낯선 여자 품에 안겨주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 여자가 바로 서진의 양어머니였다. 지우는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친동생이었다. 연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처음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옥분 씨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도욱도련님과 평생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서진 아가씨가 지은 아가씨를 죽이려 드는 걸 보고 더는 입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은 살이 된 강연희는 흰 한복을 입고 혼자 청주여자교도소로 갔다. 서진은 이미 출소한 뒤였고 지금은 교도소 내 봉사 프로그램에 남아 있었다. 방음 유리 너머로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한때의 주종 한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때 원수였던 사람들. 연희는 탁자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다. 옛날 서진의 머리카락으로 한 DNA 결과지였다. 너는 강동욱 회장과 내 딸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용서는 구하지 않겠다. 다만 언젠가 네가 집에 돌아오고 싶다면 그 하얀 나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웃었다. 일그러지고 아픈 미소였다. 집이요, 저는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철문이 닫히기 직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연희에만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고리여, 고마워요, 배 엄마. 연희는 퇴소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교도소 마당에 은행잎이 노랗게 쌓여 있었다. 말하지 못한 약속처럼. 강씨 가뭄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어떤 상처는 딱지가 않고 어떤 비밀은 낙엽 밑에 아직 묻혀 있고 어떤 문은 열려 있지만 누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해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옥상에서 지우는 새 아이를 안고 태주는 곁에 서 있고 연혜에는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눈 내리는 서울을 바라봤다. 그녀는 속삭였다. 바람에 실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오직 자신에게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눈은 계속 내렸다. 서울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비밀들은 눈처럼 봄이 오면 녹고 또 겨울이 오면 다시 하얗게 쌓인다.
누군가는 용서받고 누군가는 다시 떠나고 그렇게 영원히. 10년이 더 흘렀다. 빠르게 마치 긴 드라마를 빨리 감기한 것처럼. 2035년의 서울은 한강 위에 13개의 새 다리가 더 놓였지만 한남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10월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다. 다만 하얀 나무 대문 앞에 새겨진 작은 나무 팻말만 달라졌다. 한해두강가 지아 한앤캥 패밀리 홈 프라이빗 한지유는 41살. 긴 머리는 여전히 검지만 꼬리 쪽에 은실이 몇 가닥 일찍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이 존경하는 H&K 재단 이사장이다. 포브스 표지 2번 제목은 고통을 수천 개의 학교로 바꾼 여자. 하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샤넬 투피스를 벗고 낡은 티셔츠로 갈아입고 이제 훌쩍 큰 새 아이와 바닥에 앉아 레고를 맞춘다. 서우는 15키가 훌쩍 커서 아빠를 넘어섰다. 한쪽 눈이 접히는 외눈 거풀은 태준을 쏙 빼닮았다. 국제학교 전액 장학생. 쌍둥이 민재와 민서는 10살. 민재는 추상화를 그리고 민서는 바이올린을 안고 자도 놓지 않는다. 강태준은 머리에 소금기 섞인 지 오래다. 성수동 작은 스튜디오는 이제 한국 최대 어린이 인테리어 브랜드가 되었다. 그는 농담한다. 이제 무서운 건 딱 하나야. 주말에 내 모녀한테 소파 신세 지는 거. 강연이는 80.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하다. 본체 뒤쪽 작은 단독주택에 산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바질과 나비꽃을 심고 온 가족 몫의 행숫국을 끓인다. 창가에 앉아 손주들이 뛰노는 걸 바라보며 가끔 혼자 엄마라고 불린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시간에. 그리고 이서진. 그녀는 정확히 3년 전에 돌아왔다. 2022년 11월 비가 내리는 날. 검은 롱코트, 짧게 자른 머리, 작은 캐리어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얀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내 어른이 마당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담배와 세월의 쉰 목소리. 집에 와도 될까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당시 7살 민서가 먼저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사진 속 서진 이모 맞죠? 할미가 이모는 길을 너무 오래 잃었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이 10여 년의 얼음을 단번에 녹였다. 연희가 나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책망도 왜 이제 왔냐는 질문도 없었다. 다만 뜨거운 행숫국 한 그릇이 조용히 놓였다. 지윤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그날처럼 서진은 본체에 살지 않았다. 2년 전 돌아가신 박옥분 씨가 유언으로 서진 아가씨에게 남긴 작은 집에 머문다. 이태원 골목에 버터앤솔트라는 빵집을 열었다. 설탕 없는 빵과 쿠키만 판다. 손님들은 그녀의 드문 미소를 좋아하고 매일 아침 문 앞에 노숙자를 위해 빵 한 덩이를 놓아두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는 주인공을 오래 평온하게 두지 않는다. 2035년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구화련, 지금의 H&K 재단을 미국 헤지펀드가 49% 지분을 몰래 사들였다. 그들은 편지를 보냈다. 지우는 이사장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3조를 투자해 확장해주겠다. 거부하면 강씨 가문의 모든 검은 역사를 다시 세상에 터뜨리겠다는 협박이었다. 지우는 거절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재산과 재단 자금까지 털어 주식을 되사겠다고 선언했다. 한남동 저택마저 팔 작정이었다. 집을 팔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긴 식탁에 모두 모였다. 연희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강동욱 회장의 글씨. 이번엔 진짜 유언장이었다. 2000년에 공증한 것. 박옥분 씨가 35년간 숨겨왔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고인 생전의 화련 지분 12%를 내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딸 이서진에게 남긴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와 혈통을 인정하면 자동 발효된다. 12%는 현재 가족이 가진 51%와 합쳐 어떤 적대적 인수도 막을 절대 다수였다.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러고는 지윤을 연희를 태준을 그리고 눈이 동그래진 새 조카를 바라봤다. 아, 받을게요. 목이 메여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나에게도 집이 있다는 걸 느껴서. 다음 날 주주총회. 서진은 검은 정장 머리를 높게 묶고 갑작스레 나타난 최대주주 자격으로 회견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분은 제 언니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연희는 맨 앞줄에 앉아 눈이 흐려졌지만 입가는 생애 가장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뒷마당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은행나무 아래 길게 늘어선 테이블 전구 줄이 반짝이고 고기 굽는 냄새와 서진의 버터앤솔트 빵 냄새가 뒤섞였다. 연희가 소주 잔을 들었다.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또렷했다. 나는 평생 외롭게 죽을 줄 알았어. 근데 하늘이 30년이나 늦게라도 진짜 가족을 주셨구나. 지우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진은 태준 옆에 앉아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서우가 스피커를 틀었고 민서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You Are My Sunshine, 이 가을밤을 채웠다. 연희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람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나를 2번이나 엄마로 만들어줘서. 마지막 장면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간다. 한남동 저택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은행나무 아래 세대가 다른 8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이루고 있다. 노란 잎이 비처럼 내려 연희의 백발 위에 지훈의 긴 머리 위에 서진의 짧아진 머리 위에 내려앉는다. 가을 바람이 살짝 불었다. 멀리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여기만큼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강씨 가문이 차갑지 않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가 떠오른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용기다.